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무서운 일을 겪은 60대 여성 정순애라고 합니다. 저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혼자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제 며느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는 성격이에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끔찍한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만난 건 7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주말에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면서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 누구 데리고 온다는 거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요. 주변에서는 요즘 세상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아들이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하루 앞두고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사람을 위해 청소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뒀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도 배달시켜놨고요.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그날은 진짜 잠도 안 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주말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첫인상이 참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 보이면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 김유진이라고 해요. 아드님과 1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처음이라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저는 따뜻하게 그 아이를 맞이했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그 아이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앞치마를 찾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손님이 무슨 일을 해요.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가 될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거 제가 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웃으며 하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참 마음이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는 젊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자하시고 마음씨가 좋아 보이셔서 숨기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살짝 뜸을 들이는 그 모습에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뭔가 알고 있는지 제 눈을 피하진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제가 쳐다보니 며느리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허락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단한 일이겠냐마는 그래도 아들 결혼 상대가 이혼녀라니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거든요. 저희 아들은 초혼이라서 더 그랬죠.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편견 때문에 눈앞의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야? 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 후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고요. 그러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다 뒤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안 해주겠다는 거 억지로 소송까지 해서 헤어졌어요. 그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정폭력이라니. 이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연이었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마음이 쓰이더군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은 괜찮고?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앞으로도 평생 볼 일 없고요. 전 성호 씨처럼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치지만은 말아주세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하는 그 아이의 손을 제가 꼭 잡아줬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었죠.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유진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힘든 일 보듬어주고 싶고요. 그래, 알았다. 과거는 묻지 않을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딴 거지 같은 인간 만난 건 네 잘못 아니니 걱정 말아라. 전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어요. 이혼녀이긴 했지만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없었다고 했으니 크게 신경 쓸 게 있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렇게 다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만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해서라도 며느리가 이혼녀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며느리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사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이제 막 상처를 보듬어가는 며느리가 상처 입을까 봐 걱정돼서요. 본인이 좋아서 이혼하게 된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문제로 상처 입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주변인들에게는 함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며느리가 될 아이는 예비 시어머니인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시간이 나면 집에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머, 이걸 네가 직접 했어? 손맛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저도 기뻐요. 앞으로 자주 해다 드릴게요. 주변에서는 아들이 복을 타고났다고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저 진짜 효도할게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기다니 꿈만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났고 저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도 다들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 사람이야말로 며느리가 재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유진이 진짜 노력하더라. 드디어 성공했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나쁜 사람 품에서 벗어나 좋은 가정으로 시집오게 된 걸 축하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린 여전히 저한테 잘했고 명절마다 찾아와서 음식도 만들고 어버이날에는 선물도 챙겼어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저는 이제 손주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쁜 남자아이였죠. 이름은 서준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야, 고생했어. 우리 서준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손주예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 고맙다. 자, 이건 별거 아닌데
저는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금팔찌와 목걸이를 건네줬습니다. 며느리가 사양하며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져가라고 몇 번이나 말하고서야 며느리는 조심스레 금부치를 챙기더군요. 그때만 해도 며느린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보는 눈빛이 다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 며느리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군요. 아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서준이 보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볼 수 있니?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서준이 어린이집 보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손주 얼굴 좀 보자. 너희가 많이 바쁘면 내가 갈까? 아이, 그건 좀... 어머니,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그럼 서준이만 맡기고 가.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서준이가 요새 고집이 세져서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리되면 모실게요. 핑계가 많아졌어요. 전 그때도 며느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죠.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간간히 명절이나 어버이날, 아들 집에 방문할 때면 며느린 여전히 웃으면서 절 맞이했어요. 밥상도 차리고 과일도 깎아줬죠. 그런데 이상한 건 서준이었어요. 예전엔 저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구석에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제게만 그러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를 가지고 있더군요. 서준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한테 와봐. 아이가 저를 슬쩍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며느리한테 물었죠. 며느리야, 서준이가 왜 이래?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 요즘 낯을 많이 가려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대요. 좀 내성적인 편인가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도 영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걱정은 되는데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괜찮겠죠. 며느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 그래도 좀 걱정이 됐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성격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주눅이 많이 든 것 같은 모습에 걱정이 됐습니다. 몇 번 진지하게 아들 내외와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제 말을 별거 아닌 것처럼 듣고 넘기더군요. 게다가 자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 상태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죠. 그러다 서준이가 5살이 되던 해 봄, 아들한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서준이가 이상해요. 말을 거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구석에만 있어요. 뭐라고? 얼마나 됐는데? 1~2달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진이가 소아정신과에 데려갔는데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라고 해서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렇지 않아도 애가 주눅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던 찰나에 이런 전화까지 받으니 너무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원인이 뭐래?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건 더 상담을 해봐야 안 돼요. 근데 엄마, 유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까다로운 애 키우느라 번아웃이 왔나 봐요. 엄마가 오셔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노인이잖니. 뭘 도와주면 될까? 응? 그러면 한 달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준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유진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다시 힘내서 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당장 가겠다고 했어요.
손주가 아픈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들 집은 가까웠고 저도 운전할 수 있으니 출퇴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가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밟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작은 동물 같았죠. 서준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야. 제가 다가가자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의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대체 이 아이가 뭘 보고 자랐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면서 아이의 팔을 봤는데 작은 멍자국들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날 저녁 볼일 보고 돌아온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예, 서준이 팔에 멍이 있던데 이게 뭐야? 어디서 다친 거야? 아, 그거요? 어린이집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그랬대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며느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멍 정도는 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힘들게 살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행복해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게다가 가정폭행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이를 험하게 대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 집에 올 때마다 저는 매일 서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했어요. 서준이는 밖에 나오면 그나마 좀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놀이터에서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태워주면서 시간을 보냈죠. 매일 경비실 앞을 지나다 보니 경비 아저씨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김 반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으로 나이가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 아저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사모님, 손주분이랑 산책하시는군요. 날씨가 좋습니다. 안녕, 서준아.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인사만 나눴어요. 서준이도 처음에는 제 뒤에 숨다가 며칠 동안 마주치니 슬그머니 인사도 잘하게 됐고요. 저야 원래 어디서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성격이라 이 소소한 대화와 만남도 기꺼워했죠. 40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습관이 됐달까요? 그 후로도 틈틈이 비타민 음료나 홍삼 건강즙도 전달했어요. 고생하시는 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었죠. 서준이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서준이 할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래도 우리 손주 혹시 아파트 내에서 곤란한 일 당하고 있으면 꼭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아들 내외가 잘할 테지만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김 반장님이 사람 좋은 웃음을 보여주며 웃으시더군요. 그럼요.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는 좋은 이웃처럼 가까워졌어요. 서로 손주 자랑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눴죠. 김 반장님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손주가 있다고 했는데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손주 이야기에 공통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꽤나 가벼운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주는 동안 서준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준이를 봐주기로 한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서준이를 재우려고 방에 누웠는데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왜 서준아, 잠 안 와?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응? 할머니 여기 있잖아. 왜 그래? 할머니 가면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무서운데? 할머니한테 말해봐. 서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한테 말해도 돼. 비밀 지켜줄게. 제가 그렇게 살살 달래가며 무슨 일인지 들으려 했지만 끝내 서준이의 입으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내외가 손주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났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아이가 할머니인 저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할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서준아, 알았어. 할머니한테 말 안 해도 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 무서워도 돼. 할머니가 계속 있을게. 서준이 안 무섭게 할머니가 지켜줄게. 서준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조금씩 떨림이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서준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애가 이렇게 위축되었나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무서워하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제 짐가방을 뒤졌어요. 얼마 전까지 봉사를 위해 낭독회를 했었기에 제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사뒀었거든요. 정리하는 걸 깜빡해서 여전히 제 가방에 들어있더라고요. 다시 서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장난감들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진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죠. 설치를 다 하고 나니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아들 내외를 의심하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있다니. 만약 서준이가 잘못 말한 거라면 어떡하지?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짓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서준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위축된 몸, 행동, 서준이의 행동, 말, 모든 것이 제게 경고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방을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며칠만 지켜보자. 녹음기에 녹음된 게 별로 없으면 그때 사과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며느리가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녹음기는 확인도 못하고 조금 일찍 서준이를 며느리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김 반장님이 저를 불러세웠어요. 서준이 할머니, 잠깐만요. 평소와 달리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경비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반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 반장님이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며느리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 반장님과 함께 CCTV를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반장님이 CCTV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어요. 며느리와 서준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서준이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 하더니 아이를 거칠게 끌고 갔어요. 서준이가 넘어졌는데도 일으켜주지 않고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있어요. 이건 지난주 거예요.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를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지 며느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이 뒤통수를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막 끌고 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저번에 한 번 보고 단순 훈육이라고 하기엔 좀 심해서 딱 한 번만 더 그런 일 생기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목격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부른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서준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서준이 할머니입니다.
아, 네, 서준이 할머니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서준이가 요즘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요? 혹시 몸에 멍 같은 거 있던 적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준이 담당 교사가 이상하다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린이집에서요? 어린이집에서는 넘어지거나 다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자주 다친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팔이랑 등에 자주 생기는 멍 말이에요. 한 번은 허벅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멍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생긴 건 아니에요. 아, 저번에 저희가 서준이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집에서 놀다가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태권도 다니면서 더 다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저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애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아동학대를 의심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서준이 상태가 눈이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멍도 안 생기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준이는 태권도 학원은 다니지도 않았고 다칠 만한 곳도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며느리의 말이 문제였죠. 멍이 그렇게 자주 똑같은 곳에 생길 리가 없죠. 내 손주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봐주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좋아진 거였어요. 내가 없었으면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당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저는 김 반장님을 봤어요. 김 반장님, 이 CCTV 영상 복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 당연하죠, 사모님. USB 가져오시면 바로 복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혹시 남는 거나 안 쓰는 USB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김 반장님이 서랍에서 USB를 꺼내 영상을 복사해 주셨어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바로. 엄마, 지금 회사인데. 회사고 뭐고 당장 와! 네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 내가 기가 차서. 어쨌든 지금 당장 다 내려놓고 와! 저는 거의 호통을 쳤어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이미 아들 집 앞에 도착했더군요.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나쁜 새끼야.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서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찰싹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울어? 울긴 왜 울어? 닥쳐! 너 계속 울면 내가 갖다 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진짜 고아원 가고 싶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바로 앞에 며느리가 서준이 앞에 서 있었고 서준인 뺨이 빨갛게 부어서 울고 있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절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집에 왜 오긴? 네가 이런 짓 하니까 내가 올라온 거다. 너 도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 이거요? 서준이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내고 있었어요. 요즘 버릇이 없어져서요. 며느린 당황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의아했지만 이미 제 눈은 서준이의 벌겋게 달아오른 뺨에 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훈육일지도 모른다며 생각했던 게 싹 다 사라져버렸죠. 혼내는 게 때리는 거야? 이 어린애 때릴 곳이 어딨다고? 어떻게 얼굴을 때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좀 엄하게 해야 해요. 어머니 시대랑 달라요. 그리고 좀 나가주실래요? 저희 집에서? 못 나가. 이 꼴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집에 가? 성호 오면 이야기나 하자. 난 이대로는 안 간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가시고 내일 오셔서.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제가 물었죠. 왜 갑자기 나더러 나가라는 거냐? 무슨 꿍꿍이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야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성호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와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낼수록 더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가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셔츠는 없고 바지만 입은 채로요. 유진아, 재수없는 애새끼 좀 조용히 시키라니까 뭐하는... 남자는 순간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야? 당신 뭐하는 인간인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벌거벗고 있어? 저는 CCTV 영상보다 이 상황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나가자마자 남자를 불렀다고? 서준이가 집안에 있었는데 남자를 들인 거야? 결국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서준이를 그대로 제 치마폭에 감싸 안아 못 보게 하고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찰싹! 어머니!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뺨을 감싸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년아, 내가 나가자마자 남자를 불렀어? 서준이가 집에 있는 줄 알면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보는 건 뭐야? 웬 이상한 남자가 아들 집에서 상의를 벗고 나오는데 내가 뭘 잘못 본 건데? 남자가 슬슬 현관 쪽으로 빠지려고 했어요. 저는 그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못 가! 내 아들 오기 전까지 못 간다고! 저는 그냥 뭐 너희들이 감히 내 아들 내 손주를 속이고 이딴 미친 짓을 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이 사람은 제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이 왜 안방에서 옷을 벗고 나오냐? 그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거짓말도 적당히 해! 보일러 고칠 인간이 왜 안방에서 나오냐고! 저는 며느리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망할 년, 어떻게 애를 때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남자를 집에 들여? 애 있는 집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CCTV로 네가 서준이한테 한 짓 다 봤어. 때리고 끌고 다니고. 그게 엄마가 할 짓이야? 남자 데리고 집에 오는 게 엄마가 할 짓이냐고! 그건 서준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때려? 이 작은 애를? 미쳤니? 정신이 나갔어? 어머니, 손 좀 놓으세요. 며느리와 제가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남자가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늙은 제 몸으론 잡을 수가 없었죠. 야, 거기서! 제가 소리쳤지만 결국 남자는 도망치고 며느리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지금은 저 남자보다 며느리가 먼저였습니다. 할머니. 서준이는 여전히 제 치마폭에 쌓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서준아, 울지마, 응?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서준이를 달래면서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화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괘씸함을 느낀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장난감들을 치우니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서준이 방에서 뭐 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뭔데요? 서준이 방에 넣어둔 녹음기지. 뭐라고요?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넣어놨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폐기할 생각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 꼭 필요하겠지.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녹음기를 돌린 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마침 아침 시간쯤이 되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빨리 안 치워? 너 뭐하는 새끼인데 말을 안 들어?
내가 네 종이야? 서준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뭘 잘했다고 밥을 먹어? 어? 밥이 들어가? 당장 베란다 나가서 무릎 꿇고 반성해. 엄마 죄송해요. 나가기 싫어요. 제발요. 그러게 누가 식탁에 밥 흘리면서 더럽게 먹으래? 이거 다 엄마가 치워야 했는데 왜 어지르는 건데? 녹음이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서준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둔탁한 소리까지. 저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재생했습니다. 이게 훈육이냐? 저는 녹음기를 며느리 앞에 들이밀었어요. 5살짜리가 밥 먹다 흘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이 추운 날에 애를 밖으로 내쫓고 욕을 해? 어머니, 그건 제 교육 방침이에요. 저희 집에 간섭하지 마세요. 애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죠. 이건 벌이 아니라 학대야. 이건 범죄라고. 방금 전에도 애 뺨을 때렸잖아.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내가 나가자마자 남자 불렀지. 서준이 있는 집에. 그건 정말 사촌이에요. 저는 녹음기를 흔들었어요.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네가 서준이한테 한 짓, 네가 저 남자랑 방금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돼 있을 거야. 경찰에 넘기면 넌 끝이라고. 며느린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슨 배짱으로 저러나 싶었는데. 어머니,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뭐? 저도 준비된 거 있어요. 아까 어머니가 저 때린 거 녹음했거든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폭행한 거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저 신고하면 저도 어머니 신고할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해봐. 네가 아이 학대한 거랑 내가 너 한 대 때린 거랑 무슨 죄가 더 무거운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으면 네가 이기겠지.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 성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아들이 거실 상황을 보고 멈춰섰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서준이,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 그리고 녹음기를 든 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호야, 들어봐. 유진이가 서준이한테...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나 어머니한테 맞았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때렸어. 뭐? 엄마가?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억울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내 말 들어봐. 유진이가 서준이를 학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학대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못 믿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네 마누라가 애를... 제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허락도 없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셨어. 그리고 내가 서준이 훈육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 집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 훈육? 이 미친... 네가 한 게 훈육이야? 엄마, 왜 욕을 해요? 아들이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와이프 얼굴 좀 봐요. 빨갛게 부었잖아요. 넌 지금 그게 눈에 들어와? 네 자식 뺨 부어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때리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엄마와 지 자식보다 며느리 편을 들다니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지금 내가 없는 말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거니? 엄마, 편드는 게 아니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유진이가 좀 예민하게 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며느리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으며 훌쩍였어요. 여보, 나 너무 억울해. 시어머니가 나를 의심하고 녹음기까지 설치하고.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일단 들어가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성호야! 엄마, 제발요. 유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내일 차분하게 얘기해요. 저는 아들의 태도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저는 제 품에 있는 서준이를 꼭 안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네 마누라 챙겨라. 난 내 손주 챙길 테니까. 서준이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이야기 잘해봐. 그리고 아까 나간 상의 탈의한 남자가 누군지도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가자, 서준아. 어머니, 애는 왜 데려가요? 서준이 두고 가세요. 네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데려가라. 그 전까진 서준이는 여기 못 놔둬. 지금 내가 서준이 데려가는 거 막으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다. 유진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지?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제 경고에 며느리가 흠칫하더니 더 이상 서준이를 내놓으라고 하진 않더군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면서 아이를 두고 가라며 소리치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당연히 쇼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내내 서러움과 분노로 씩씩 거친 숨을 내뱉었어요. 그나마도 서준이가 옆에 있어서 분노를 자제하려고 애쓴 거였죠. 아들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 마누라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김 반장님한테 받은 CCTV 영상을 보냈어요. 녹음기는 파일로 옮기는 걸 못해서 보내주지 못했지만 그 CCTV 영상만으로도 아들이 뭔가 깨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앞으로는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서준이 봐주러 오실 필요 없으시다고요. 저는 기가 차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유진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서준이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고 저를 내치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게다가 자기 자식한테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때문에 분통이 터졌고요. 성호야, CCTV는 본 거야? 서준이를 저 여자한테 맡겨두면 안 돼. 엄마, 학대라뇨. 유진이가 좀 엄하게 할 수는 있어도 학대까지는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야. 엄마, 그만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복잡하고. 제발 좀 쉬세요. 그래도 서준이 못 보낸다. 내 앞에서 뺨까지 맞은 애를 너희한테 돌려보내는 건 절대 못해. 내 평생 교사 인생 걸고 절대로 못 보내. 어제 들었지? 경찰서 갈 거면 보내주마.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포기할 순 없었어요. 서준이가 저 집에서 계속 학대받고 있을 텐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로 일하는 조카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모가 녹음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더 뭘 모아야 해? 병원 기록 같은 거요. 아이가 자주 다쳤으면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서준이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제가 손주를 봐주는 동안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여태까지 진료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친할머니도 보호자는 맞으니 주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서준이 이름으로 보험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상해보험 3개, 실비보험, 수익자는 전부 며느리였어요. 보험회사에 확인해보니까 최근 2년간 보험금 청구가 15번이나 있었어요. 총 금액도 엄청 많았고요. 그냥 단순한 감기나 생채기 같은 걸로 보험금은 탄 것도 아니었어요. 식중독이나 골절 같은 것도 있었죠. 솔직히 남자애들 병원 갈 일 잦은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위축되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조용한 애가 까불며 놀다가 다칠 일이 있을까요? 서준이를 일부러 아프게 해서 보험금을 탄 거야.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돈벌이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준이를 막대하면서도 버리진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이젠 그 여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아들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봤어요.
며느리가 전 남편과 이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고 흥신소를 찾아 의뢰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서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갔더니 아들은 여전히 냉랭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참아야 했어요. 아빠라는 놈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여우 같은 년에게 속고 있다는 걸 보니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왜 보자고 했니? 경찰서 같이 가려고? 제가 차갑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유진이도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싸움 그만하시고 서준이나 빨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네 마누라 생각이니? 엄마,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러자고 한 거라고요. 너희 집에 왔던 남자는 누군지 물어봤어? 사촌이래요, 사촌. 외국 나가 있어서 내가 못 봤던 사촌이라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 사촌이라니? 그럼 그 남자가 너희 집에서 너 없을 때 네 마누라랑 무슨 짓 했는지도 알겠네? 네? 그게 무슨... 내가 너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게 이 녹음기다. 이거 설치할 땐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없어졌어. 너도 들어보면 내 맘 알 거다. 네 귀로 직접 확인해봐라. 네가 모르는 네 마누라 진실. 엄마가 유진이 싫어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네 귀로 직접 듣고 판단하라고. 난 아무 말 안 할 테니. 아들이 왜 또 이러냐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제가 녹음기를 들려주자 점점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안에는 며느리가 그 남자와 나눈 사랑의 대화가 모조리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서준이 방이 안방 맞은편인데다가 문을 다 열어둔 탓인지 모든 게 고스란히 녹음됐더군요. 어떠니?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기분이? 네 마누라가 너 없을 때 그 남자랑 무슨 짓 했는지 들었지? 네 마누라가 우리 서준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하니까 어때?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 와이프 목소리라고요? 그래, 네 아내 목소리야. 그뿐만이 아니잖아. 서준이 목소리도 들리지. 애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애가 멀쩡할 리가 없지. 이러니 내가 애를 너희 집에 보내지 않은 거야. 저는 아들에게 진료 기록과 보험 청구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서준이가 2년 동안 15번이나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이렇게 자주 다쳤다고요? 아프게 한 거야, 일부러. 보험금 타려고. 엄마, 아닐 거예요. 설마 애엄마가 애한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이제 진실을 좀 봐. 네 아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네 아내가 범죄자라고. 그리고 저는 몇 분 전 흥신소에서 제 폰으로 보낸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유진이 전 남편이란다. 그때 내가 본 사람이 이 남자야.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버젓이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만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들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본 사람이 이 사람 확실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기가 찰 노릇이지.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서류 보면 기도 안 차. 세상에, 이혼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만나고 있었단다. 너랑 결혼하려고 이혼한 거래.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잘 만나던 놈이랑 이혼하고 너랑 재혼을 한 거야? 분명히 뭔가 있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지. 아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처음부터 속인 거야. 너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겠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서준이 지키자.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며느리와 마지막 대면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린 속 편하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배짱이 대단한 건지 아들이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리라 생각한 건지 아주 태연하더군요. 유진아,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왜 당신이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엄마가 그때 본 사람이 네 전남편이라는데 확인 좀 해줄래? 며느리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 사람 내 사촌이라고. 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당신 날 못 믿어? 며느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얼핏 보고 지나간 사람을 기억 못하리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사진을 찍지도 못했으니 아니라고 우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느긋하게 전남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자, 여기. 나 진짜로 맹세코 이 남자 만난 적 없어. 어머니가 본 사람도 이 사람 아니고. 전 그런 며느리에게 방금 전 경비원 김 반장님에게 받은 사진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서로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말입니다. 거기 찍힌 남자가 며느리가 보여준 전남편 사진과 똑같이 생겼더군요. 며느린 제가 CCTV 사진을 보여주자 순간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게 뭔데요? 아파트 CCTV. 네가 그 남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 다 찍혔어. 이래도 사촌이라고 우길 거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 그 남자가 전 남편 맞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독한 표정으로 절 노려보더군요. 대답해! 아들이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전 남편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거짓말한 거야? 폭력 때문에 이혼했다며, 다신 안 본다며, 사촌이라며. 폭력? 그건 네가 믿게 만들려고 지어낸 거야. 그래야 이혼녀라도 재혼 쉽게 할 거 아니야.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아주 당당하더군요. 저는 치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던 겁니다. 그럼 7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진짜로 네가 서준이를 일부러 아프게 한 거야? 난 그냥 관장약 먹인 것밖에 없어. 사람들 다 하잖아. 한 번씩.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애 때린 건 무슨 이유야?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매라도 들어야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그럼 왜 내 앞에서는 안 때리고 나 없을 때만 때렸어?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그런 거잖아. 정신 나간 소리 좀 작작해! 미쳤어? 애한테 이게 할 짓이야? 그리고 당신 진짜 최악인 게 뭔지 알아? 네 전남편 만날 때 왜 우리 서준이 있는 데서 만났어? 애가 5살이야. 이제 뭐든 알 나이라고. 너 진짜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들이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성호야, 때리지 마. 경찰한테 넘겨야 해.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며느리와 전남편은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와 그 전남편은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빼돌린 돈이 5천만 원이 넘었고 놀랍게도 제 명의로도 카드론을 받아놨더군요. 어린 손자를 이용해 돈을 벌더니 돈이 더 갖고 싶었나 봅니다. 피의자 김유진은 결혼 전부터 이태민과 재산 탈취를 공모했습니다. 이혼은 위장이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며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며느리에게는 아동학대, 사기, 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전 피해자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 말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 보험금 타려고 애를 아프게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야? 넌 2번 다시 내 아들 볼 생각하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여자라면 벌써 뉘우치고도 남았겠죠. 며느리와 그 내연남은 나란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 아들은 서준이의 단독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빼돌린 재산도 전액 환수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줬던 조카가 저한테 조언을 하더군요. 이모, 그 친자 확인 검사 해봐요. 나중에 저 여자가 출소하고 애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아이, 그건 좀 서준이한테 상처될 것 같은데. 사실 친자 검사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서준이가 어린 시절 제 아들 얼굴과 완전 판박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닮아서 그 걱정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걱정되더라고요. 아이한테 알릴 필요 없죠. 서류상으로만 확인해 두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고민 끝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아들의 친자였습니다. 전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이제 저 여자가 어떤 수를 써도 서준이를 데려갈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 후로 서준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악몽도 꾸고 밤에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웃는 날이 더 많아요. 아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일만 하더니 이제는 서준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요. 주말마다 놀이공원도 가고 저녁엔 책도 읽어주고요. 그리고 김 반장님과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손주와 아들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그분에게 준 작은 관심과 호의가 이런 형태의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아들과 손주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두면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